180페이지 실수 난이도 이거 필기할 거는 딱히 없고 얘는 그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필에 대해서 좀 배웠었잖아. 그치? 수필의 특징 같은 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갈래가 경수필이라고 불리는 갈래야. 우리 수필에는 경수필이랑 중수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 그래서 중수필은 어떤 조금 더 무거운 주제, 그래서 비평이나 칼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수필이라고 했고, 일기나 편지, 그런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거를 우리가 경수필이라고 한다. 얘도 경수필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수필을 볼 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글쓴 이가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지. 그지? 나누자. 글쓴 이가 대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나희덕이라는 글쓴이가 실수라는 대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우리가 집중해서 볼 거야. 그래서 이 사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시, 그러니까 한자로 된 시랑 속담이나 그 다음에 어떤 좀 관용적인 표현들을 좀 많이 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같이 보면서 읽어볼 거야. 얘는 본문으로 내려와서 옛날 중국에 곽희원이란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아내의 답시는 이러했다. 곽희원이라는 사람은 청나라 때 살고 있던 사람이고 청나라 때 벼슬 하던 사람. 그러니까 벼슬 때문에 좀 와이프랑 떨어져서 지냈던 거지, 아내랑. 그러니까 좀 지금으로 따지면 주말 부부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내의 답시가 어땠냐 보면은, 자, 벽사창에 기대어 당신의 글어를 받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흰 종이뿐이옵니다. 아마도 당신께서 이 몸을 그리워하심이 차라리 말 아니하려는 뜻임을 전하고자 하신 듯하여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답장에서 미루어 봤을 때 아내가 받은 거는 원래 편지라고 하면은 뭐 어떤 내용이 써져 있잖아. 근데 이 아내는 그냥 흰색 빈 종이를 지금 받고 있는 거야. 받았어. 이 답시를 받고 어리둥절해진 곽희원이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아내에게 쓴 의례적인 무난 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가 받은 편지는 곽희원이 원래 보내려고 했던 편지야? 아니야. 원래 보내려던 게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곽희원이 실수를 한 거야. 원래대로면은 뭐 아픈 곳은 없는지, 뭐 특별한 일은 없는지, 그냥 이런 거 평범하게 물어보는 그런 편지를 썼겠지. 근데 실수로 그냥 흰 종이를 줬다. 그래서 아마도 그 옆에 있던 흰 종이를 편지인 줄 알고 잘못 넣어 보낸 것인 듯 했다. 백지로 된 편지를 전해오는 아내는 처음엔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 속담은 조금 안 좋은 일 같은 게 있잖아. 안 좋은 일 그런 것도 그냥 돌려 생각해서 좀 좋게 풀이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개똥을 밟는 꿈을 꿨어. 안 좋은 일이잖아. 근데 똥만 봤으니까 뭔가 금전적인 재물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다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여백을 읽어내었다. 그러니까 이 빈종이를 보고 아내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나랑 싸우자는 건지, 나를 무시하는 건지 뭐 여러 생각을 했겠지. 아내가 입장에서, 그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생각이 든 거는, 아, 나를 너무 그리워해서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다는 뜻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아내에게 깊고 그윽한 기쁨을 안겨준 것이다. 이렇게 실수는 때로 삶을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곤 한다. 이렇게 행복한 오해라는 표현은 여기다 밑줄 한번 쳐주고, 얘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쓰면 돼. 역설. 오해라는 거는 결국에 잘못 이해를 하는 거잖아. 근데 잘못 이해를 하는 게 행복하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역설법은 이거야. 겉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돼. 행복한 오해, 찬란한 슬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속의 뜻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뜻이 있는 거지. 반어법은 그냥 완전 그냥 반대로 이야기하는 걸 반어라 그러고, 역설은 처음에 봤을 때 말이 안 되는데 어떤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의미가 떠오르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역설이라고 해. 그래서 반어랑 역설은 구분하는 거 많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알아둬야 되고. 이어서, 자, 실수라면 나 역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언젠가 비구니들이 사는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다. 비구니들은 여자 스님 얘기하는 거. 다음날 아침 부스스해진 머리를 정돈하려고 하는데 빛이 마땅히 눈에 띄지 않았다. 원래 여행할 때 빛이나 화장품을 찬찬히 챙겨가지고 다니는 성격이 아닌데다 그날은 아예 가방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쓴이의 성격은 어때? 꼼꼼해 꼼꼼하지 않아? 꼼꼼하지 않지. 꼼꼼하지 않고 좀 덜렁거리는 편이야. 그러던 중에 마침 노스님 한 분이 나오시길래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여쭈었다. 스님 빛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스님은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스님이 왜 당황을 했을까 여기서? 머리가 그치? 그러니까 빗이라는 거는 머리를 빗으려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스님은 머리카락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스님 빗을 써 안 써? 안 쓰지. 근데 여기 지금 이 나라는 사람은 물어본 거야 스님한테. 그래서 스님이 당황을 했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제서야 파르간이 깎은 스님의 머리가 유난히 빛을 내며 내 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깨달은 거지. 아차 싶은 거야. 자, 나는 거기가 비구니들만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엉뚱한 주문을 한 것이었다. 본의 아니게 노스님을 놀린 것처럼 되어버려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나에게 자, 스님은 웃으시면서 저쪽 구석에 가방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속에 빛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셨다. 스님이 또 여기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떤 글쓴이의 실수를 이해를 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계시지. 방 한 구석에 놓인 체크무늬 여행 가방을 찾아 막 열려고 하다 보니 그 가방 위에는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는 거는 손을 많이 거쳤다는 거야? 아니면 손을 많이 안 탔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주 사용을 했어? 자주 사용 안 했어? 자주 사용 안 했지? 사용 안 한 거에 먼지가 쌓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은 스님이라는 거 사람도 어차피 스님이 태어나자마자 스님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살고 있다가 어떤 뭐 일이나 계기로 인해서 절로 들어가는 건데 그때 들고 왔던 그 스님의 짐이겠지, 이 가방이. 그래서 적어도 5, 6년은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가방은 아마도 누군가 산으로 들어오면서 챙겨 들고 온 속세의 짐이었음이 틀림없었다. 가방 속에는 과연 허름한 옷가지들과 빛이 한 개 들어있었다. 나는 그 빛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절에서 빛을 찾은 나의 엉뚱함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이련이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 이거 숭늉이라는 거는 옛날에 우리 가마솥에 밥을 짓잖아, 그지? 그러면은 밥을 짓고 나서 누룽지를 끓인 거가 숭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와가지고 밥을 한 다음에 다시 물을 부어서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있는데 일의 어떤 그런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하는 거를 얘기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빛이 있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있지 않는 사람한테 이야기했다 이런 거 느낌인 거지, 그지? 엉뚱한 데서 찾았다 이런 거. 그래서 빛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토록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하던 노스님의 표정이 자꾸 생각나서였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검은 머리칼이 있던 빛에 섰던 그 까마득한 시절을 더듬고 있는 그분의 눈빛을 20년 또는 30년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느 때처럼 참으로 오랜 시간이 그 눈빛 위로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여기서도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스님이 과거에서 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고 그 순식간에 이루어진 회상의 끄트머리에는 그리움인지 무상함인지 모를 묘한 미소가 반짝하고 빛났다. 나의 실수 한마디가 산사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그분의 잠든 시간을 흔들어 깨운 셈이다. 그걸로 작은 고신한 셈이라고 오히려 스스로를 위로해 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든 시간을 흔들어 깨웠다는 게 스님이 자고 있는데 흔들어서 깨웠다는 얘기일까? 아니겠지. 그럼 이건 무슨 내용이야? 이 얘기는 뭐야? 잠든 시간을 흔들었다는 거야. 흔들어 깨웠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 내가 빛이 어딨냐고 물어봤을 때 스님이 빛 막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스님이 되기 전에 어떤 그런 일상도 기억을 했겠지. 빚을 썼던, 뭔가 좀 속세의 삶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멈춘 추억들을 내가 다시 건드려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나는 이 수필을 좋아하진 않아. 사실 이건 그냥 내 생각이야. 이거 막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냥 내 생각인데 나는 어쨌든 간에 수필은 남의 감정과 생각이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 나도 내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니까, 그지? 그래서 봤을 때 막 스님이 그냥 착하시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한 거지 사실. 그지? 스님이 뭐 나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서 뭔가 자기 합리화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지금 이 수필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실수에 대해서도 사람이면 물론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너그러워져서도 안 된다. 특히 시험에서는 실수하면 안 된다. 알았지? 시험에서는 안 돼. 이거 보자. 1번에서 8번까지 문제 다 풀어볼게. 별로 안 되니까 이거 문제 다 풀어보고. 다시 보자. 자, 1번. 이 작품은 실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쓴 중수필이다.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X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다음 X지. 이거 왜 틀렸어? 경수필이야. 중수필이 아니라. 자, 2번. 글쓰기는 실수와 관련된 일화를 바탕으로 실수의 긍정적 효과를 새로운 관점에서 참신하게 제시하고 있다. 맞는 말이지. 동그라미. 3번. 가에서 곽희원은 실수로 아내에게 흰 종이를 넣어 편지를 보냈다가 뜻밖의 답시를 받았다. 4번. 나에서 글쓴이는 암자에서 묶은 다음날 아침 스님에게 빚을 빌려달라는 실수를 저질렀다. 5번. 윗글에서 인용한 일화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이지. 다음 6번. 윗글에 나타나는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3번. 그리고 경수필이라고 했잖아. 그냥 자기의 생각을 쓰는 거, 자기의 생각인데 막 굳이 구체적인 근거까지 막 들을 필요는 없지. 7번에는 5번 이야기해줬고 아까
자, 8번 아내를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 반응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3번.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지. 남편이 나를 이만큼 그리워하는구나를 읽은 거야. 그냥 그 흰색 종이에서. 자, 넘어와서 이제 182페이지. 자, 이처럼 악의가 섞이지 않는 실수는 봐줄 만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인지 내가 번번이 저지르는 실수는 나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어떤 관계를 불화로 이끌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실수의 부정적인 영향. 네,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줄 때가 많았다. 이거는 이제 글쓴이가 생각하는 어떤 실수의 긍정적 효과지. 자, 겉으로는 비교적 차분하고 꼼꼼해 보이는 인상이어서 나에게 긴장을 하던 상대방도 이내 나의 모자란 구석을 발견하고는 긴장을 푸는 때가 많았다. 그래서 나에게 긴장을 하다가 어떤 좀 내가 살짝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웃긴 모습,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니까 상대방 긴장이 풀렸다. 이런 이야기인데 얘도 이제 긍정적 효과라고 볼 수 있겠지. 또 실수로 인해 웃음을 터뜨리다 보면 어색한 분위기가 가시고 초면에 쉽게 마음을 트게 되기도 했다. 이것도 긍정적 효과. 자, 그렇다면 이런 효과 때문에 상습적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어디에 정신을 집중하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가 되는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의 성격, 우리 아까 봤었지. 첫 번째 좀 덜렁거리는 성격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엄청나게 잘해. 그 다음에 특히 풀리지 않는 글을 붙잡고 있거나 어떤 생각거리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내가 생활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은 내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다. 이 글쓴이의 성격이 연계되어가지고 어떤 일이 집중했을 때는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거야. 자, 그러면 실수에 어처구니 없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원래 어처구니란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큰 물건을 가리키는 뜻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것이 부정어와 함께 굳어지면서 어이없다는 뜻으로 쓰게 되었다. 자, 크다는 뜻 자체는 약화되고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이나 상식을 벗어난 경우를 지칭하게 된 것이다. 어처구니 없다, 어이없다는 상상이나 상식을 벗어난 경우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 상상에 빠지기 좋아하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실수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것은 실수가 많다는 얘기일 것 같아? 적다는 얘기일 것 같아? 응? 많다? 실수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림자는 빈만 있으면 졸졸졸 따라오잖아. 그지? 그만큼 실수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상상에 빠지기 좋아하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 이 사람은 누구야? 상상에 빠지기 좋아하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겠지 결국에. 누구야 누구? 얘는 이거 어떤 사람 같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상상에 빠지기 좋아하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야. 글쓴이. 자기가 맨날 그러잖아. 뭐. 또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면 실수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뭐 그렇게 실수가 따라온다. 뭐 그렇고. 자, 결국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 그 여백마저 없다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돌리며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발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휩쓸려 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숨을 돌리며 산다, 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이런 것들 다 관용적 표현이지. 우리가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거. 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은 세상이 그만큼 빨리빨리 돌아간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있겠는가를 총 두 번이 나오잖아. 얘는 지금 이렇게 의문형 어미가 쓰인 거거든. 의문형 어미가 쓰여 있는데 지금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아. 이거 춘향전에서 배웠는데 혹시 이런 표현법을 어떤 표현법이라고 했는지 기억나? 기억이 안 나는 눈빛이니까 이런 거 우리가 설의법이라고 하거든. 설의적 표현, 설의법.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얘기해. 의문형 어미를 사용을 해서 질문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현대어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숨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 아니야. 쉴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 그 여백마저 없다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숨을 돌리면서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야.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설의법을 사용을 했다. 여기서는. 자, 어쩌면 사람을 키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수의 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실수가 용납되는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사소한 실수조차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십상이다. 남의 실수를 웃으면서 등정해주거나 그 실수가 나오는 내면의 풍경을 헤아려주는 사람도 만나기도 어려워져 간다. 이거는 실수가 나오는 내면의 풍경을 헤아려준다. 이거는 실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도 뭐 긴장하고 있구나.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아직 뭐 익숙하지 않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준다. 이런 얘기. 자, 나 역시 스스로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굴거나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한 때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도 어떤 반성과 성찰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수필은 또 자기 고백적인 성격을 띈다. 마지막. 자,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말을 들을 때면 그 말에 무안해져 눈물이 핑 돌기도 하지만 내 속에 어처구니는 머리를 들밀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다. 정신과 마음은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정신 빼고가 뇌 빼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 자,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뛰어가는 자신을 하루에도 몇 분씩 세워두고 우두커니 있는 시간. 그 우두커니 속에 사는 어처구니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살아야 한다고. 바로 그 실수가 곽희원의 아내로 하여금 백지의 편지를 꽉 찬 그리움으로 읽어내도록 하였으며 산사의 노스림으로 하여금 기억의 어둠 속에서 빛 하나를 건져내도록 해주었다고 말이다. 끝이고 내용은 1번부터 7번까지 풀어볼게. 수필은 어쨌든 간에 그냥 나는 이 A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를 쓴 글이라서 딱히 재미가 있지는 않을 거야 그냥.
1번 글쓴이가 번번이 저지른 실수는 대부분 글쓴이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 X지 X. 2번 글쓴이는 집중하는 일에 강하게 몰입하는 성격이라서 생활 속에서 사소한 실수를 많이 저질렀다. 동그라미. 3번 어처구니 없음은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힘을 의미하는 말이다. 4번 글쓴이는 실수란 진정한 의미에서 결국 삶과 정신의 여백이라고 생각한다. 자, 5번의 답은 3번. 6번 문맥상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 이것도 3번. 자, 7번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2번이지. 실수도 좀 너그럽게 받아들여자 이런 느낌이니까. 뒤에 독해 체크 넘어와서 자 처음 부분. 자, 아내에게 편지 대신 흰 종이를 보낸 곽규현의 실수. 1번 빈칸은 종이. 중간 스님에게 빚을 빌려달라고 한 글쓴이의 실수. 끝. 2번 빈칸 실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작품 압축을 같이 보면은 곽희연의 일화에서 떨어져 사는 아내에게 문안 편지 대신 흰 종이를 보낸 실수가 아내에게 의외의 기쁨을 준. 3번 빈칸은 기쁨. 글쓴이는 뭐 스님한테 빚을 빌려달라고 하고 어떤 스님의 잠든 시간을 깨웠다. 그래서 스님에게 끼친 영향이 어떻게 되냐? 자신의 실수가 스님에게 잊고 있던 추억을 선물하게 되었다고 여긴 4번 빈칸은 추억. 두 일화의 공통점은 작은 실수가 예상 밖의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오른쪽 글쓴이의 성격 및 실수의 긍정적인 효과. 성격은 아까 우리 이야기했었고 밑에 내려와서 글쓴이가 저지르는 실수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은 그 외에 수확하다. 수확. 5번 빈칸은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줌. 그리고 막 어색한 분위기가 가시고 초면에 쉽게 마음을 트게 된다. 밑에 6번 빈칸 악의 적이지 않은 실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6번 빈칸은 악의 나쁜 의도라는 거지. 왼쪽 아래 작품의 표현상 특징 여기 나오지. 실수와 관련된 일화 나오고 묘사, 비유, 역설적 표현 등 나왔고 한시. 그다음에 7번 빈칸은 속담, 관용 표현 등을 인용하여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함. 인용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쓴다 이런 이야기. 오른쪽에 글쓴이의 성찰과 깨달음. 그리고 같이 수업할 때 혹시 단어 같은 거 모르는 거 있잖아. 그러면 물어봐. 바로 알겠지? 자, 발빠르게 돌아가는 각박한 세상이고 사소한 실수로차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 수많은 실수를 하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는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했다. 그래서 글쓴이는 무엇을 깨달았냐? 자, 실수는 삶과 정신의 8번 빈칸은 여백이 됨. 그래서 정신과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야 함을 깨닫고 여유를 가지고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함. 그다음에 숙제는 185페이지까지.